어떤 사랑은 아주 오래 기다립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세월이 쌓여도 낡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1999년 가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산비탈 아래 자리 잡은 새벽빛 보육원에는 그날도 어김없이 빗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낡은 함석 지붕 위로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고 운동장 한가운데 웅덩이가 생기면 아이들은 창문에 바짝 붙어 비출기를 바라보곤 했지요. 10살의 강지아는 그 아이들 틈에 없었습니다. 지아는 혼자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복도 끝 창고 옆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들려 있었지요. 표지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안이의 그림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혼자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빗속의 나무, 처마 아래 참새, 저녁 하늘의 구름 아이의 손끝엔 묘한 재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안의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부모 없이 이곳에 맡겨진 건 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어머니는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3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손은 언제나 바빴지요. 지아는 어른에게 매달리는 법을 일찍 포기한 아이였습니다. 대신 그림이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타난 것은 빗소리가 가장 거세던 오후였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보육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과 그 뒤를 따르는 12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윤태준, 서울 강남의 대기업 윤 회장의 숨겨진 서자였습니다. 본처와의 갈등으로 집안이 소용돌이치던 그 시절 태준은 잠시 이곳에 맡겨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고급 운동화 끝을 흙탕물에 적시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쓸쓸해 보이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태주는 짐을 들고 복도를 걷다가 창고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에 기댄 채 그림을 그리는 작은 아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쪼그려 앉아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잘 그린다. 지안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낯선 아이, 깔끔한 옷,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얼굴. 누가 가르쳐줬어? 아무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렇다고 억지스럽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날 두 아이는 빗속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지안의 세계 안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림 옆에 앉아 바라보기만 했고 그 다음엔 크레파스를 사다 주었고 어느 날엔 자신이 가져온 작은 녹음기를 지안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내 목소리 녹음해두고 싶어. 기억하려고. 지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목소리가 뭐가 좋아? 좋아. 그냥. 그것이 태준의 방식이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으면 좋다고 그냥 있고 싶으면 있었습니다. 재벌가 서자라는 무게를 지고도 이곳에서만큼은 그냥 12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지안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아이는 보육원 뒷담 아래 비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녹음기에 목소리를 담고
빗소리를 들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지안이 꿈꾸는 디자이너, 태준이 막연히 바라는 자유로운 삶. 어른들이 만든 세상의 틈새에서 두 아이의 작은 세계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해. 나 여기서 나가도 꼭 다시 찾아올게. 지안이 어디 있든. 지안이 작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오면 그림 그려줄게. 너 얼굴. 두 아이의 새끼손가락이 맞닿는 순간 보육원 마당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고 고요한 첫눈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산산이 부서진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태준의 생모 혜란이 보육원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코트, 진한 향수, 그리고 빈틈없이 계산된 표정. 혜란은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지안을 조용히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지안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뭔가 몹시 위험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만 받았지요. 혜란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야. 살인을 저질렀어. 증거도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준이 곁에서 사라지면 없던 일로 해줄게. 넌 고아야. 살인범 딸이야. 태준이 인생을 망치지 말고 조용히 없어져.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안의 아버지는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야 밝혀질 진실이었지요. 그러나 10살 아이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인범의 딸이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내내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음 날 아침 지안은 태준을 뒷담 아래로 불렀습니다. 태준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안의 눈이 달라 보인다는 걸 금세 알아챘지요. 지안아, 무슨 일 있어? 지안은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나 싫어. 다신 나한테 오지 마. 태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안아, 진심이야.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귀찮아. 사라져.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자꾸만 아래를 향했지요.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태준은 끝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떠났습니다. 지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구석을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혼자 남겨진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태준에게 돌려주지 못한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새끼손가락에 걸었던 약속도, 비밀 공간도, 첫눈도 전부 그 자리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묻힌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상처처럼, 오래된 사랑처럼 언젠가 반드시 다시 떠오르는 날이 오는 법이지요. 20년이 흐릅니다. 한 여자가 새벽 시장 골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가방, 다른 운동화,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강지한 30살. 아직도 그림을 그립니다. 아직도 혼자입니다. 아직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삶에 다시 균열이 생기려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때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도 쓰러지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이 있지요. 강지안의 30살이 꼭 그랬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서울 외곽 반지하 원룸. 창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그 방에서 지아는 매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천장엔 형광등 하나, 벽엔 빼곡하게 붙여놓은 디자인 스케치들. 그것이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지아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20년 전 그 아이의 눈빛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또렷하고 단단하고 그러나 어딘가 오래 눌려있는 듯한 가방을 챙겼습니다. 스케치북, 색연필 한 통, 낡은 태블릿 하나, 그리고 선반 위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 하나. 오래된 녹음기였습니다. 지아는 잠깐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을 듯 말 듯 하다가 이내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지안의 하루는 새 곳을 뛰어다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전엔 동네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 오후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디자인 강좌를 올리고 저녁엔 중소기업 홍보물 외주 작업. 그 틈틈이 자신의 브랜드를 위한 디자인 작업을 이어갔지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줄이고 자는 것도 줄이고 그렇게 번 돈으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 비용을 댔습니다. 입상 실적도 있었습니다. 중소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공모에서 2번 수상했고 국내 패션 신진 디자이너 공모에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학벌이 없었습니다. 인맥이 없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있었지만 그것을 펼쳐 볼 자리 자체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지요. 문은 언제나 반쯤 열려 있다가 정작 들어가려 하면 조용히 닫혔습니다. 지아는 그 현실을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지안의 방식이었습니다. 박미진을 다시 만난 건 가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패션 스튜디오. 지안이 외주 납품을 위해 찾아간 그 건물 로비에서 미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미진은 반갑다는 듯 두 팔을 벌렸습니다. 어머, 지안아. 세상에, 여기서 다 보네. 미진은 그 사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학을 다녀온 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고 SNS 팔로워가 수십만 명인 인플루언서 디자이너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지요. 반면 지아는 납품 서류를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숫자로 표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이 바닥에서 일해. 어디서? 외주 작업이요. 여러 곳에. 미진이 빠르게 지안의 아래 위를 훑었습니다. 웃음은 입가에만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살고 있구나. 문제는 그로부터 2달 뒤에 터졌습니다. 지아는 한 중견 의류 브랜드의 시즌 협업 디자이너를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지원 조건은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와 컨셉 기획안을 함께 제출하면 됐지요. 지아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구상해 온 한국적 정서를 담은 현대 패션 라인. 전통 매듭과 색동의 색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리즈였습니다. 스케치만 수십 장, 컨셉 노트만 12페이지. 완성한 기획안을 지원 플랫폼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결과 발표 페이지에 올라온 이름은 지안이 아니었습니다. 박미진 스튜디오. 지안은 처음엔 그냥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당선작의 썸네일 이미지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색감이 낯익었습니다. 구도가 낯익었습니다. 컨셉 노트에 쓴 문장들,
그것마저 낯익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간단했습니다. 지원 플랫폼 운영자가 미진과 아는 사이였고 지안의 기획안이 심사 전에 미진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 지안은 미진의 스튜디오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가다듬었습니다. 미진아, 내 기획안 봤지? 미진은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휴대폰에서 눈도 들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거야. 이건 색동 배색 방식 매듭 재해석 방향. 내가 쓴 컨셉 노트랑 똑같아. 비슷하면 다 내 거야? 한국 전통 소재 쓰는 디자이너가 너 혼자야. 미진아, 지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 지금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미진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지아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내가 그걸 들고 어디 가서 얘기할 거야? 증거가 있어? 계약서가 있어? 학교 이름이 있어? 배경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내 분수에 맞는 일을 해. 그때였습니다. 미진의 눈이 지안의 가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 낡은 녹음기. 그게 뭐야? 그 고물은 맨날 들고 다니더라. 아무것도 아니야. 지안이 얼른 밀어 넣으려 했지만 미진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어디 보자. 만지지 마. 뭘 이런 걸 갖고 다녀. 미진이 녹음기를 손에 쥐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리고 툭 가볍게 내던졌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지안이 몸을 숙여 줍는 손이 이번엔 정말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반지하 방 한가운데 앉아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서지진 않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오래된 잡음 너머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조금 쑥스럽고 그러면서도 진심이 담긴. 지안아, 나 태준이야. 내가 꼭 다시 올게. 기다려. 지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마음속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빼앗기고 짓밟히고 그러고도 분수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삶.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누가 정했는가? 지아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3페이지 첫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 내 자리에서. 그 생각 하나가 손끝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떤 결심은 소리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선언하지 않아도 다짐을 적어 두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있지요. 강지안의 30살 가을이 그랬습니다. 밑바닥인 건 여전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눈빛이 달라진 사람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반응하는 법입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마천루의 최상층. 불이 켜진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남자가 그 시간만큼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물건 하나, 낡은 녹음기와 꼭 닮은 물건이었습니다. 결심은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새 스케치북에 첫 선을 그었다고 해서 다음 날 아침이 달라지지는 않지요. 지안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인쇄소, 온라인 강의, 외주 납품. 그 루틴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미진에게 도용당한 기획안을 되찾겠다는 생각. 그것이 지안의 머릿속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모전 플랫폼에 이해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자신이 기획안을 업로드한 날짜, 파일 메타데이터, 초안 스케치 날짜가 찍힌 태블릿 기록, 모을 수 있는 증거는 전부 모았습니다. 사흘 뒤 답변이 왔습니다. 검토 결과 당선작과 귀하의 작품 간 유사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해 신청을 기각합니다. 지안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막상 문자로 보니 달랐습니다. 다음엔 지인을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 대기 인원만 12명이었습니다. 차례가 돌아오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고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증거가 약해요. 디지털 파일, 메타데이터는 조작 가능하다고 반박하면 끝이거든요. 소송 가면 최소 1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잠시 말을 고르는 게 보였습니다. 솔직히요. 상대가 스튜디오 법인이면 쉽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컵라면 하나. 계산하려다 잔액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삼각김밥만 집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처마 아래 서서 삼각김밥을 뜯었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서. 맞은편 건물 외벽에 대형 LED 광고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TJ그룹의 신규 광고였습니다. 세련된 그래픽, 간결한 문구. 지아는 그걸 별 생각 없이 바라보다가 다시 빗속으로 걸었습니다. 이틀 뒤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처음엔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속보 TJ그룹 윤태준 회장, 전 국민대상 이례적 공개 수백 캠페인 시작. 지아는 스쳐 지나쳤습니다. 재벌 뉴스는 자신과 다른 세상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점심시간 인쇄소 사수 아저씨가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야, 이거 봤어? TJ 회장이 어떤 여자 찾는다고 100억 건다잖아. 진짜 드라마네, 드라마. 지아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몰린 대형 홀. 단상 위에 선 남자.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날카롭고 또렷한 눈.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굳음 안에 뭔가 오래 참아온 것이 있다는 느낌이 묘하게 전해졌습니다. 윤태준, 42살, TJ그룹 회장.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지안, 1989년생.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은 경기도 새벽빛 보육원. 그 이후 행방을 모릅니다. 홀이 술렁였습니다. 현재 생사 여부, 거주지, 연락처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께 100억 원을 드립니다. 진심입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대한민국이 들썩였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강지안. SNS에는 제보가 넘쳤습니다. 내 친구 이름이 강지안이다. 우리 동네에 강지안 씨가 있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번졌지요.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100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지아는 뉴스를 껐습니다. 인쇄소로 돌아가 작업을 이어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태준. 그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렀습니다.
22해가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저렇게 컸습니다. 저렇게 커서 저런 방식으로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느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지아는 보육원 시절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온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만에 받았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 봤지. 왜 너 연락할 거야? 지아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안아, 나는 살인범 딸이야, 언니. 그 사람 인생에 내가 끼어들면 안 돼. 수화기 넘어 선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얘기 아직도 믿어? 내 아버지 살인범 아니잖아. 그건 거짓말이었다고. 알아. 그럼 왜?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달라진 두 사람. 자신은 아직 반지하이고 그는 이미 마천루 위에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신분이 아니라 20년의 세월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거리 앞에서 지아는 용기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아는 반지하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엔 미완성 디자인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펜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한참 만에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녹음기. 지안이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잡음. 그리고 목소리. 지아나, 나 태준이야. 내가 꼭 다시 올게. 기다려. 22년 전 12살 목소리. 지아는 그 목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재생을 멈추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새벽 2시에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지나가는 발목들, 흘러가는 불빛들. 지안이 천천히 태블릿을 끌어당겼습니다.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디자인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과 함께 만든 비밀 공간의 기억, 그날의 색감, 그날의 온도. 한 번도 세상에 꺼낸 적 없는 것들. 붓이 아닌 펜이 공책이 아닌 화면 위를 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을 찾아가는 것도, 제보 전화를 거는 것도 아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 앞에 서게 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으로는 서지 않겠다는 것.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내 작품으로. 그것만큼은. 세상은 여전히 강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지안은 조용히 자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은 같은 밤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마침내 교차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고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 지안의 일상은 겉으론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인쇄소 강의 외주. 반지하로 돌아오는 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항상 새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디자인. 태준과의 기억에서 꺼낸 색감과 온도로 채워져 가는 작업. 밤마다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지아는 그것이 무엇이 될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인쇄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단정한 재킷, 짧은 단발, 안경 너머 눈이 날카롭지만 따뜻했습니다. 인쇄소 사수 아저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지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강지안 씨 맞지요?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최선영이라고 합니다. 국내 독립 디자이너 지원재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안은 명함을 받아 들고 한번 봤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로요? 공모전 이해 신청건 저희가 접수해서 살펴봤어요. 기각됐지만 파일 기록이 흥미로웠습니다. 지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기각된 건데요. 네. 하지만 강지한 씨 포트폴리오가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안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여달라는 말을 들은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보여줬고 그때마다 결국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안의 방식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바라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생각해 볼게요. 최선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요. 강지한 씨가 올린 그 기획안. 한국 전통 매듭 재해석 시리즈. 제가 오래 이 일 했는데 그런 시선은 흔하지 않아요.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지안은 그날 퇴근길 내내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고 1시간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에 최선영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칭찬이라고 받아들이는 법을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누가 잘한다고 하면 무슨 속셈인지부터 생각하게 됐지요. 그게 혼자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녹음기. 손을 뻗었습니다. 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있었습니다. 태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100억을 걸고 전 국민 앞에서.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새끼손가락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두려움인가? 자격지심인가? 아니면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숨어만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최선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포트폴리오 보여드릴게요. 답장은 30분 만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날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그 문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누군가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언제였던가. 일주일 뒤 지아는 재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태블릿 하나, 출력한 스케치 몇 장. 그게 지안이 들고 간 전부였습니다. 최선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한 장 한 장 천천히 봤습니다. 중간에 2번 멈췄습니다. 한 번은 전통 매듭을 재해석한 가방 디자인 앞에서, 또 한 번은 색동 배색을 현대적 라인으로 풀어낸 의류 스케치 앞에서. 한참 후 최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구상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얼마나요? 지안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최선영이 잠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강지한 씨,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신진 디자이너 전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음 시즌 참가자를 찾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지안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안다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에 돌아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전시 프로그램, 내 이름이 붙은 작품이 세상에 나가는 것.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래된 두려움도 올라왔습니다. 또 짓밟히면 어쩌지? 또 뺏기면 어쩌지?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녹음기 속 그 어린 목소리. 내가 꼭 다시 올게. 기다려. 그 아이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보육원에 맡겨진 날도, 지안이 사라져버린 날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2년이 지나도록 지안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미완성 파일, 아직 이름도 붙이지 않은 그 디자인들. 지안은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안, 얼굴을 안다는 뜻. 잃어버린 얼굴들, 기억 속의 온도들. 그것을 천으로, 선으로, 색으로 꺼내는 작업. 그것이 지안의 언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시 프로그램 참가하겠습니다. 수화기 넘어 최선영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강지한 씨 작품. 세상이 볼 준비가 됐을 것 같거든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발목들, 흘러가는 사람들. 오늘도 세상은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아는 더 이상 그 세상을 창문 너머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각, TJ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 윤태주는 비서가 건넨 보고서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신진 디자이너 전시 프로그램 참가 확정자 명단. 그중 한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강지한. 태준의 눈이 처음으로 오랜만에 조용히 빛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이 드디어 같은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닿을 듯 말 듯. 그러나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끝이 납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 한 호흡처럼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전시 개막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작은 갤러리. 통유리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오는 깨끗한 공간. 지아는 전시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품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을 재해석한 가방, 색동의 색감을 현대적 선으로 풀어낸 의류, 보자기 조각을 이어 만든 텍스타일 패널. 하나하나 수년의 시간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컬렉션 이름은 지안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얼굴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안이 이 작업에 붙인 의미였지요. 최선영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때요? 처음으로 자기 이름 걸고 세상에 내놓는 기분이. 지안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섭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그게 준비가 된 거예요. 오전 10시 전시장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관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재단 관계자, 패션 매체 기자, 몇 명, 다른 신진 디자이너들. 지아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작품 앞에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사진을 찍고 태그를 적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누군가의 눈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일반 관람객이 들어오기 시작한 오후 1시였습니다. 지아는 작품 설명 카드를 다듬다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검은 코트, 단정한 차림, 수행원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 눈이 지안과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계절을 지났고 다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2살 보육원 복도에서 지안의 그림을 들여다보던 그 또렷하고 쓸쓸한 눈. 윤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전시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태준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22년을 기다린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지안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세월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생긴 잔선, 조금 낮아진 어깨의 무게. 그러나 그 무게가 그 사람을 눌러 쓰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걸렸다. 칭찬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지안이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미안해. 태준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란에게 들었을 거짓말도, 지안이 왜 사라졌는지도. 태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알아낸 것들이었지요. 나쁜 어른들이 한 짓이야. 내 잘못이 아니었어. 지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20년 동안 지안이 스스로를 가뒀던 방의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전시장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사이의 침묵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녹음기 아직 갖고 있어.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지안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 목소리 몇 번 들었는지 몰라. 태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12살 때도 웃는 얼굴이 드물었는데 지금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 번 웃으면 진심인 것도 여전했습니다. 그날 전시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늦게 패션 매체 기자가 지안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작은 온라인 매체였지만 지안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떤 영감으로 이 컬렉션을 만들었나요? 지안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잊지 않은 것들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잊지 않고 있었던 것들. 기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세요? 오래 하는 사람이요. 유명한 것보다 오래.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전시가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갤러리 불이 꺼지고 관람객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지안은 작품을 하나씩 바라보며 천천히 전시장을 걸었습니다. 태준이 출구 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 같이 먹자. 별거 아닌 거 먹어도 돼. 지안이 코트 단추를 잠갔습니다. 별거 아닌 것. 그 말이 좋았습니다. 대단한 레스토랑도 특별한 자리도 아닌 그냥 같이 밥 먹는 것. 두 사람은 갤러리를 나섰습니다. 늦가을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지안이 걷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태준아. 태준이 지안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지안 옆에서 나란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 일들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미진의 디자인 도용 사실은 전시를 계기로 업계에 조용히 알려졌습니다. 지안이 나서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오래 숨겨지지 않는 법이었지요. 미진의 스튜디오는 다음 시즌 브랜드 계약이 하나둘 끊겼고 미진은 스스로 업계를 떠났습니다. 혜라는 오래전부터 태준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거짓말에 무게를 오래 혼자 지고 살았습니다. 태주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무게를 함께 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지안의 지안 컬렉션은 이듬해 봄 국내 중견 브랜드와 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크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안에게는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 어딘가 작은 작업실 하나가 생겼습니다. 반지하는 아니었습니다. 1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목이 아니라 얼굴이 보이는 곳. 지아는 그 창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아이를 데리고 걷는 엄마, 이어폰을 끼고 뛰어가는 청년, 느릿느릿 산책하는 노부부.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를 안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스케치북을 폈습니다. 그리고 첫 선을 그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여전히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는 없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말이 적었고 선뜻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밥을 자주 굶었고 작업에 빠지면 날짜를 잊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있는 날이 많았고 감정을 말로 꺼내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두 사람 다 보육원에서 자란 방식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란히 걷는 법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사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기적처럼 나타나지 않고 드라마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도 오늘도 옆에 있는 것. 찬물로 세수하는 새벽에도, 밤샘 작업으로 눈이 충혈된 아침에도, 삼각김밥 하나로 버티는 점심에도, 그 모든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10살의 지안이 벽에 기대어 그림을 그리던 그 자리에서 12살의 태준이 쪼그려 앉아 들여다보던 그 공책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22년이 걸렸지만 결국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아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 보육원 함석 지붕 위로 떨어지던 빗소리를, 그리고 처마 아래 혼자 앉아 그림을 그리던 아이를,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오래 걸리지만 결국 괜찮아진다고.